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작은 힘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뿌린 에너지는 고스란히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죠. 자, 물론 짜증이 날 때는 짜증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시원하게 털어낸 다음에 내일을 위한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보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예쁜 말, 긍정적인 말, 응원의 말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잘했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투자의 신은요, 지난주 특별 게스트로 출연을 하셨다가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고정으로 이제 함께 하게 된 분입니다. 바로 박준현 운용형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볼 수 있겠구나. 지난주에 채팅창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이제 앞으로 매주 목요일 10시 투자의 신을 통해서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통하면서 바로바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궁금하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는 정말 좋다 말았던 하루였잖아요.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을 텐데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투자의 신 시작할게요. 자, 샤이니즈백님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시고요. 또 풀꽃님, 이제야 출첵하네요. 오늘 친구가 놀러 왔어요 하셨는데 친구분과 함께 보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준호님도 잘 오셨고요. 마그마님 이름도 보입니다. 제네시스님 오늘도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한강님도 오늘도 역시 화이팅 하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서당계 1년차님은 왜 울고 계신 거죠? 오늘 좀 많이 힘드셨나요? 지금 이 시간 응원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로 뒤로 갈수록 다시 한번 힘이 빠지는 시장을 보면서 정말 한숨과 짜증 섞인 말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앞서서 이제 오프닝에서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좀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말을 좀 많이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포인트부터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형님, 네. 요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아직도 나스닥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단은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쪽인데 그래도 우리 시장도 확실하게 안정을 찾으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나스닥 기술주들에 대한 하방이 좀 지지가 되면서 네.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는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분 자체는 나스닥 기술주의 하락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니까 네. 끝이 어디가 될지 그 부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현재 나스닥 시장의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작년 11월 말에 16,212포인트가 고점이었고 현재 지금 11,400이거든요. 11,400인데 최근에 저점이 5월 20일 날 11,000입니다. 저점에서 약 400포인트 정도 올라간 상태인데 근데 다우지수는 보면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3일 연속 양봉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죠. 3만 포인트가 저점인데 현재 지금 32,000이니까 저점에서 한 5% 가까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나스닥 시장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큰데 일단은 하락의 끝이 어딜지 일단은 고점대에서 32% 정도 떨어졌으니까 제가 본 지수로 봐서는 30% 정도면 어느 정도 하락이
끝이에요. 이제는 그만 떨어질 때가 됐다 싶긴 하거든요. 이제 과거 보면 40% 50%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금융 시스템의 어떤 문제라든가 네. 그런 경우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현재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나왔던 것 자체가 나스닥 일부 기술주들 특히 뭐 탑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스냅이라는 맞아요. SNS의 어닝 쇼크 부분 자체가 쇼크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시스템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경기 침체로까지 가게 되면 그래도 한다 하더라도 40% 50% 정도 하락인데 네. 나스닥 시장의 지수로 반 32%인데 종목별로 좀 하락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대체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빠진 게 넷플릭스가 거의 70% 가까이 그렇죠. 빠졌는데. 고점이 800불대인데 진짜 180불이니까 거의 3분의 2 토막입니다. 그러네요. 3분의 2 토막이고 그 다음에 많이 빠진 종목이 그 다음에 페이팔이라는 결제회사 그 다음에 루시드라는 전기차 회사가 반토막 넘게 빠졌죠. 네. 그 다음에 메타가 45%, 그 다음에 우리 테슬라가 작년도에 1240불 정도 고점이었는데 최근에 630불 아래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천슬라 네, 하다가 그렇죠. 거의 반토막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한 6% 정도 떨어지면서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이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맞아요. 엔비디아가 시간의 실적이 현재 한 4%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엔비디아도 거의 이제 반토막입니다. AMD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게 대부분 종목들이 반토막 정도까지 일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정도- 나스닥을 거의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대표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이 빠지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 국내 쪽으로 이제 기술주,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성장성이 이제 과대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주가 먼저 빠지거든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성장주 쪽으로 가장 많이 빠진 게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빠졌더라고요. 셀트리온이 작년 연초 정도에 고점을 찍었을 건데 38만 원대 주식이 최근에 13만 9천 원까지 갔으니까 3분의 60%, 1 토막. 60 그렇죠. 3분의 2 토막 정도까지 빠졌죠. 그 다음에 네이버가 한 40% 빠졌고 카카오가 17만 원에서 8만 원이니까 네. 딱 반토막입니다. 이렇게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는 나스닥 시장에 빠진 것 같고 우리 일부 종목들도 좀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는 일단은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충분히 빠진 만큼 빠진 게 아니니까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시장의 주요 종목들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이지 않습니까? 2,800조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애플이 2,800조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합한 시가총액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지금 2,000조가 좀 안 될 거고요. 2,000조. 예.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이 한 350조 정도 됩니다. 네? 이게 다 두 개 합쳐도 합하면 애플보다 적은데. 그렇죠. 이게 애플 팔면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이 기업수로 따지면 약 700개 정도, 네. 코스닥 시장이 한 1,40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2,100개 종목을 애플 팔면 우리나라 다 살 수 있네요. 다 산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라고도 볼 수 있고, 야, 어마어마하구나. 우리나라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돼.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그래도 그러네요. 세계 7대 경제 대국 중에 하나인데. 그렇던가요? 그 정도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싸다는 거죠. 삼성 아무리 그래도 애플에 비하면은 정말 작은 거고. 그렇죠. 삼성이 시가총액이 우선 주가에 포함해가 지금 40조 원, 40조 원이거든요. 애플의 7분의 1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구나. 일단은 밸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PR이 보면 평균이 26.7입니다. 평균 10종목이거든요.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PR이 26.7. 우리나라 PR이 제가 10종목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는데 우리나라 PR은 33배입니다. 왜 우리나라 높냐? 10종목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배고 110배.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10배거든요. 두 종목 그다음에 네이버가 30배니까 그게 이제 평균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쪽인데 네. 그래도 비교하고 나스닥 시장하고 우리 시장이 높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네요. 나스닥 시장 PR이 26배 7이면
성장률을 맨 오른쪽에 성장성이거든요. 나스닥 네. 기업도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빠지면 저는 PER 30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일단 애플이 이제 PER이 24배 되는 수준이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와 이제 비슷하게 평가해볼 수 있는 회사가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SNS 기업이잖아요. 네. PER이 19.1배입니다. 현재 네이버가 앞서 PER이 30배라고 그랬고 카카오가 일회성 이익을 올해 빼면 PER이 30배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알파벳 그러네요. 주가가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러네요. 예, 오히려 알파벳 주가가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ROE가 높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PER이 58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PER이 110배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엄청나게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2차 전지 회사와 배터리 회사가 전기차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네. 같은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테슬라도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빠졌다. 예,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네. 나스닥 시장은 저는 그래서 국내 시장은 저점은 지난 시간에도 2,56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된다고 좀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번 주에 2,580 아래로 안 내려갔거든요. 지난주 이후에 나스닥 시장도 저점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인데 오늘 내일 이번 주 정도에 저점을 좀 나오는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네. 제가 단기 낙폭 과도와 그다음에 밸류를 감안한다 한다면 어느 정도 저점을 개인적으로 좀 추가 하락보다는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입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기술주 하락의 끝은 하니까 채팅창에서 끝이 안 보여요라는 댓글도 보였었는데 워낙에 많이 빠졌고 그로 인한 영향들을 우리 시장도 많이 받아가고 있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고 걱정도 크셨을 것 같습니다. 밸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렸을 때 빠질 만큼 빠졌다.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을 좀 다져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또 함께 전해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종목별로 조금 더 볼 텐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종목들이다라고 하면은 뭐 월마트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스냅 이런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월마트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유통주들에 조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변동성이 나왔냐면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올마트하고 그다음에 타깃이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근데 두 개 회사가 왜 중요하게 작용을 했냐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소매 유통기업이지 않습니까? 월마트라는 회사는 다 아시겠지만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아주 여러 가지 백화점 할인마트, 우리나라 이마트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알다시피 미국은 소비로 의존하는 경기지 않습니까? 네. 거의 70%, 80%가.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가 실적이 안 좋고 전망치가 안 좋다는 자체는 미국의 소비 경기가 꺾이면서 미국의 경기가 급속히 침체될 거다.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타깃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 타깃 같은 경우도 의류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의류 쪽에 매출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료 쪽이라든가 관련 쪽이에요. 그러니까 올마트하고 비슷합니다.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게 올마트 차트잖아요. 급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올마트는 실적 발표 이후에 한 10몇 프로 정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떨어진 게 타깃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수익 급락을 했잖아요, 보면서. 이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 자체가 현실화됐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주가 자체가 지금 침체된 모습인데. 네,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빠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게 소매 유통이 안 좋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다 관련이 돼 있거든요. 아마존도 결국은 소매 유통 쪽이니까 아마존도 영향을 좀 받을 거고. 그렇죠. 자동차도 결국은 소매 유통 쪽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동차 판매도 줄어들까라는 게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 기업들과 미국의 기업들, 그럼 미국의 기업들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는데 같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떠냐? 같은 소매 유통 쪽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게 되면 예컨대 매출로 본다 하더라도 월마트라든가 타깃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대비거든요. 네. 1분기 대비면 매출액은 거의 평균 2% 4%밖에 증가되지 않았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어때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월마트는 23% 감소를 했고 타깃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정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정도,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 이렇게 실적이 급격, 매출액도 별로 안 들었어. 왜냐면 작년도 1분기 때는 코로나가 극심할 때니까 소비 경기가 많이 유출됐을 거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리오픈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가 증가돼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경기를 평가하는 전문가를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 쪽은 어떠냐? 네. 같은 시점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이마트는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19% 증가했어요. 근데 미마트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많이 감소했는데. 그래서 이마트는 주가 지금 그 신저가가 못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같은 이제 백화점 쪽에 보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네, 그다음에 앞서 이제 타켓이라의 의류 매출 쪽의 비중이 20%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OEM 의류 기업들,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영업이익이라든가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영업이익은 뭐 거의 2배가 뛴 수준인데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97%면? 밸류를 보게 되게 되면 제가 우리 시장은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미국 시장에 비해서 나스닥 시장이 10% 빠지면 우리 시장은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3% 정도까지 3% 정도 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타켓이라든가 월마트 같은 경우 실적도 부진했지만은 일단은 PBR 지표가 높아요. 맨 오른쪽에 PBR이 하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한세시럽, 이마트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지만은 PBR이 0.3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 못 가죠. 왜냐하면 자산가치 대비 30%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은 헛싸움 어닝 쇼크가 이마트처럼 쇼크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안 빠지는 겁니다. 예. 근데 다른 의류회사도 영업이익이라든가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다른데 우리 시장이 최근에 타켓이 떨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사야 되는 주식인데 이런 것들은. 예. 이렇게 본다면 미국의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네요. 미국의 기업 떨어진다 그래서 국내 기업 떨어지지 않은 거고. 미국의 소매 유통 관계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실적 매출액이라든가 봐서는 경계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경기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관련된 내수 경기, 소매 유통 관련 종목들은 탄탄하다. 든든하다. 예.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국에서 떨어지면은 같이 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좀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밸류적으로도 여전히 조금 하방이 지지가 되면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조금 더 그 시선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룹들, 특히나 주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시총에서 좀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또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살펴볼까요? 네, 요즘 투자 얘기가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 방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미 쪽에 투자가 이슈화 좀 되면서 주요 그룹들이 오늘도 이제 SK라든가 LG 쪽에서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하여튼 역대급의 투자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은 예컨대 보면 삼성 같은 경우 향후 5년 동안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450조 원 투자하겠다고 그랬고, 맞아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국내 쪽에만 63조 원 정도 도심 우주항공 UA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대부분 이제 뭐 미국 쪽 자동차도 관련이 좀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도 오늘 발표를 했는데 국내에만 5년 동안 106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2026년도까지 247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중에서 국내에만 179조 원을 투자하겠다. 아무래도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쪽이겠죠. LG 같은 경우도 배터리 쪽이 그쵸. 대부분이고요. 자율주행이라든가 전장 사업이라든가 이쪽에 그다음에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5년간 37조 원,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에너지라든가 우주, 항공, 방산 쪽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37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지 성장을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상당히 뭐 신정부 출범과 함께 약간의 어떤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래의 먹거리를 좀 대비를 해서 그렇게 본다면 관련 어떤 기업들 최근 뭐 투자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정보도 상당히 많이 움직임 전개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투자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니까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그동안 2차전 쪽에 투자를 안 하다가 이번에 미국에 있는 스텔란티스라고 4위 자동차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 통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재개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삼성 SDI가 실적은 괜찮은데 투자를 안 해가지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주가가 못 갔던 건데 본격적으로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뭐 SK 원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미국 쪽에 투자를 좀 집중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게 삼성도 나섰다.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 삼성 SDI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흥 SC 같은 경우는 삼성에 독점적으로 거의 차량용 배터리 팩 모듈을 공급한 회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투자한 것 자체가 전기차라든가 특히 도시망공 관련된 UM 쪽이거든요. AI라든가 관련 쪽인데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현대 오토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어떤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급 이상의 성장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다 합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분히 현재 13만 원대인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우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심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벳셀이라는 회사가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니까. 그다음에 LG 쪽의 투자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 전장이라든가 배터리 쪽인데 네네.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물론 이제 LG전자도 수혜를 받겠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다 중소형 종목들을 본다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폴란드 공장에 배터리 폼 모듈 쪽에 진출해 있고 또 전장용 자동차 시장에 LG 쪽에 본격 진출에 따라 가지고 신성 오토 ST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전장용 PCB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PCB 회사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적 자체도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거든요. PR이 8배, 9배밖에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그다음에 SK 쪽의 투자 자체는 아무래도 가장 크게 가치가 다 보면 배터리 쪽이거든요. 2차전지 쪽이거든요. 삼성도 그렇고 앞서 삼성, LG, SK. 그러면 2차전지 장비 회사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겁니다. 소재는 나중에 문제거든요. 투자기 때문에 최근에 PNT가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되다가 어마어마했죠. 오늘 약간 쉬어가고 있는 쪽인데 가장 수주 잔고도 많고 이익률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장비 회사 중에서 가장 싸기 때문에 조정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그다음에 LG, SK 원의 어떤 투자 쪽과 관련된 배터리 쪽에 가장 집중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엠플라스라는 회사입니다. 다만 아직 실적이 따라지지는 않고 있지만은 SK온이 투자를 한다 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 회사가 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다음에 롯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쇼핑 쪽이니까 그다음에 한국 하나 같은 경우는 항공 우주 쪽이니까 하나 테크인 정도가 그래도 밸류라든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는지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같이 힘든 시간에 이러한 조정을 내가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일까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았을 텐데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들 확인하시면서 좋은 타이밍 잡아보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운용형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 대한 포인트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시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채팅창 또 굉장히 활발합니다. 앞서서 이제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의 이제 고정 출연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스마트 라이프님께서는 형님 존경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고 한강님께서도 박준현 운용형님 기대합니다. 또 샤이니즈백님도 운용형님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벙벙님께서도 목요일까지 열심히 도장 찍겠습니다 라면서 운용형님의 고정 출연을 환영해주고 계시고요. 채팅창 보니까 또 회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눠주고 계시네요. 내일 우리 토마토 투자의 신 회식하나요? 여러분들 오실 건가요?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시장에 대한 욕도 하고 그리고 같이 또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면서 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곧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 출발해 볼 테니까요. 자, 회식도 좋지만 그 전에 종목에 대한 해답도 같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궁금증 지금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전화 담당자가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할게요. 한강님께서 LG전자 매수 문의 주셨거든요. 자, LG전자 많이 떨어졌는데 10만 원 깨지면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쵸. LG전자 많이 떨어졌고 또 최근에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고점이 우리 19만 원 선. 2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0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금쯤이면 좀 잡아도 괜찮은 걸까? 많이 빠지기도 했고 앞서서 이제 투자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네, 10만 원 깨지면 안 되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또 많이 빠졌는데. 더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죠. 큰일 난다. 사신 분들은 싸게 사면 좋겠지만은 네. 아마 가지고 계셔서 물리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아마 LG전자 매물층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12만 5천 원대 가장 지금 매물층이 두껍거든요. 12만 5천 원대 많이 샀다는 거죠, 보면요. 올해로 본다 한다면 딱 그렇죠. 12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가 답니다, 지금. 이게 파란띠가 매물층이거든요. 여기에 다 물렸다는 거죠. 이게 거의 7, 80% 정도가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물렸으니까 20% 정도 빠져 있는데 최근에 LG전자가 며칠 전에 주가 급락이 나왔어요. 주가가 그러니까요. 요즘 갑자기 어떤 주식들이 매물층이 집중되게 나오게 되면 주가 떨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나올 이유는 없고요. LG전자의 주가 포인트는 뭐냐면 LG전자는 이제 성장성이 그동안 제한적이라는 것 때문에 주가의 평가를 못 받았는데 성장 모멘텀은 전장 사업 부분입니다. 전장. 이제 스마트폰 사업은 완전히 철수했기 때문에 적자 요인이 없어졌고 가전 사업 부분 자체는 확실하게 경쟁력을 유지를 좀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 거의 영업이익이 이제 5조 원 가까이 좀 되는 거니까 근데 회사가 이제 전장용 쪽에 상당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쪽인데 아직까지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흑자 전환 거의 할 것 같고요. 1분기 보니까 거의 흑자 전환 했거든요. 작년도 적자가 좀 났었는데 1분기 때. 근데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수주 잔고가 한 60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이 실적이 난다 한다면 실적 자체가 한 단계 좀 뛰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 지금 정말 싸죠. LG전자 실적은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5조 원대고 단기순이익이 3조 원대 가까이가 될 건데 저 작년도에 3조 8천억, 올해 지금 추정 실적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4조 8천억인데 단기순이익이 작년 1조 원대에서 올해 3조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동안 회사가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작용이 좀 하면서 영업이익에 비해서 단기순이익 자체가 부진했는데 올해는 아마 이제 앞서 LG 스마트폰 사업분 자체가 완전히 좀 매각이 끝나면서 일회성 아마 순이익 자체 감소 요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순이익 자체가 충분히 올해 한 3조 원대 가까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충분히 회사 실적을 좀 믿으셔도 될 거예요. 지금 PR이 지금 6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가전 부분 자체는 그래도 실적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이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가전 부분 자체는 물론 경기에 따라서 약간 부실을 일으켜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이 전개가 좀 되거든요. 여기다 전장 사업 부분 자체가 좀 더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전장 사업 부분만 가미가 된다 한다면 충분히 LG전자는 한 단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현재는 지금 할인을 받고 있는 수준인데 지금 PR 6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아마 IT 쪽에서 대형주사에서 PR 6배짜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과다하게 좀 빠진 게 아닌가.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요즘 과거에 지금 19만 원대 이때는 아마 애플카 모멘텀대로 간 거니까 대체적으로 네. 12만 원대까지서 떨어진 거거든요. 최소한 12만 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을 목표로 보고 이런 주식들은 주가 빠질 때 역발상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역발상으로 해서 주가 빠지면 그냥 지선 깨졌다고 그래가지고 저 에코도 10만 원 깨지면 10만 원 깨졌다고 그래가지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 깨졌다 그러면 적극적 주식을 사야 되는 주식이다. 왜냐면 기업에 가치의 훼손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면야 손절해야 되겠지만 가치 훼손이 없는 거거든요. 앞서 이제 전장 사업 부분 자체도 그동안 적자가 났는데 올해부터 본격적 흑자 전환이 된다 한다면 네. 실적이 한 단계 깜찍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만 원대 정도 사게 된다면 20% 정도는 수익을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왜냐면 지금 12만 원대 가격이 10만 원대 가격이 4월 말 때입니다. 4월 29일 날에 12만 원이지 않습니까? 20%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대형주가 한 달 만에 20% 떨어졌으면 정말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사야죠. 10만 원 아래까지 깨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서 이제 코스피 시장에
제 전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주가가 안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10만 원 아래까지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떨어졌는데 기다리지 마시고 현재 10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게 LG전자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 잘 보신 것 같습니다. LG전자 주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장 부분의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시화가 될 경우에 앞으로의 실적 성장 또 그와 함께 주가의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간에 특별한 악재 없이 지금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등의 기회도 충분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2만 원 선, 12만 5천 원 선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질문 올려주세요. 종목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둘게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한국은행 금통위가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 이제 어제 새벽에 FOMC 회의록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 질문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스마트 라이프님께서도 연말까지 금리 인상한다는데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지, 꽃방울님께서는 시장이 이렇게 더 떨어진다면 금리도 못 올리게 되는 건 아닐지 이런 질문들 올려주셨거든요.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시장에 대한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현재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3% 정도는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일부에서 3.25 정도까지 갈 거다. 그래도 전망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그에 맞춰서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가 오늘 0.25% 추가 인상을 하면서 1.75고 네. 미국은 지금 1.0인데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1.5도 되겠죠. 50bp 기정 사실이니까. 그러면 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0.25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를 최소한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연말에 3%까지 가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3.25 내지는 3.5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현재 시장에서는 알고 있어요. 이게 알고 있다는 자체는 악재가 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 시장의 하락 자체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하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을 했고 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게 전개됐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경기 침체까지 가는 게 아니야. 일부 미국의 소매 유통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그래서 현재 시장은 어떤 상태냐. 미국의 경기 침체가 향후 12개월 내에 지난주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30% 정도가 확률적으로 경기 침체까지 갈 거다가 올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나왔던 내용은 40% 정도. 40% 정도가 확률적으로 12개월 내에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갈 거다. 이 정도까지 시장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렇죠. 시장이 더 아작나면 금리도 못 올리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악재는 저는 그래서 시장을 볼 때 네.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나왔다. 시장에서 가장 큰 안 좋은 악재가 주식시장에서 경기 침체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주식시장의 방향을 중장기적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기다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가버리면 경기 사이클상 2년, 3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2년, 3년 동안 못 기다립니다. 또 개인 투자가들 신용융자 투자하게 되면 만기가 5개월, 6개월인데 못 가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 가장 두려운 상황까지 지금 언급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나왔던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3.25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연준으로 따지면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일부 연준 위원들 같은 중에서도 금리 인상이 9월 달에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잠깐 나오잖아요. 애틀란트 연은 총재 같은 경우 지난주에 앞으로 두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은 경제 지표가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9월 이후부터는 금리를 중단할 수가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자체는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연준이 현재 지금 경기보다는 걔들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경기는 안 본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렇지만 안 볼 수가 경기 있다.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하반기 때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어떠냐.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변동성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주식시장에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는 그런 어떤 우리 뭐 꽃방울님이 그 금리 못 올리는 게 아니냐. 그것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얼마까지 떨어지지 아십니까? 2.74까지 떨어졌어요. 3.2까지.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 경기가 안 좋아 침체까지 가면 금리 인상 속도가 더딜 거다. 그러면서 달러가 105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2 아래까지 잠깐 떨어졌습니다. 이게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달러가 떨어져야지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흥국가들의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의 위안화라든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 3.25 정도까지 금리 인상이 반영이 됐는데 만약에 연말까지 좀 가서 9월달 뭐 좀 가서 경기가 좀 부진할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뭐 2.8이라든가 낮춰질 것 같다. 그러면 주식시장 호재로 작용한다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반영돼서 앞서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 시장에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시각이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오는 부분 자체는 그 정도까지 다 시장에서 알고 있다. 경기 침체까지 현재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 40% 정도까지. 경기도 침체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호재로 작용하거든요. 난리 나는 거죠. 이제 파티죠, 그렇죠. 파티.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거, 시장에서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실 새로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러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조그만 이슈에도 이제 침체로 연결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을 좀 키워가고 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들, 다행인 부분은 이러한 공포감이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수의 하락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요즘 시장에 참 호재라는 게 눈에 띄지도 않고 참 답답하다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긍정의 힘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도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들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주식과 관련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들 그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요. 자유롭게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도 한번 받아볼까요? 크레 용용님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브레이너드 짱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 해령곤님도 질문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토비가 또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질문 전해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세요. 마그마님, 올해 좀 시원하게 함 가자라고 외쳐주셨는데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그날을 좀 함께 기다려보면서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숙희님께서 종목 상담 올려주셨고요. 이지바이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5,880원입니다.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오늘도 좀 떨어지긴 했어요. 1.85% 하락이고요. 5,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또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배합사로 관련 종목이니까 관련 테마로 움직임이 전개된 거죠. 근데 이번은 그래도 손실은 났지만은 이렇게 뭐 높게 산 건 아니에요. 차트를 보시다시피 종목이 거의 9,000원대에서 지금 5,000원대니까. 네. 이거 아마 최근에 개인 투자가들이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아마 거의 8,000원대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이 장대양봉이 이게 여기인데 여기서 그래 됐는데 높게 사시는 안 하셨는데. 요즘도 지금 사료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지금 강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뭐 대한제당이라든가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이게 요즘 뭐 그래도 이건 덜 빠졌잖아요. 지금 대한제당. 그러네요. 대한제당 뭐 대표적으로 대주산업 관련된 종목들인데. 대주산업도 지금 덜 빠졌어요. 근데 이지바이오는 얘는 빠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빠졌지? 이게 시장이 요즘 투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종목들을 보게 되면 좋은 주식까지 절대 주가를 안 끌어올립니다. 이상한 안 좋은 주식 중에 테마 내에서도 가장 부실한 종목, 기업 내 안 좋은 종목을 대장주로 끌어올리거든요. 이지바이오는 회사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회사는
이 회사는 사조 첨가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첨가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수혜를 받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아마 영업이 200 가까이 한 회사일 건데 현재 이 회사 시가총액이 1,800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비싼 주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후발주로 엮이다 보니까 테마 종목들은 본래 결국은 선발주가 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료 관련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테마입니다.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사료 관련 종목들이요 실적 안 좋아집니다. 약간 가격 인상이 되는데 워낙 네. 곡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회사도 1분기 실적 발표됐는데 아마 영업이익 30억 났을 건데 다른 사료 회사들 보면 압니다. 물론 곡물 가격이 2월달 이후에 급등을 했지만은 사료 가격, 아니, 곡물 가격은 이미 작년도 상반기 때 떴어요. 그래서 음식료 회사들이 작년도 상반기 때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하반기 때, 왜냐면 음식료 회사들은 곡물 가격이 바로 급등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가격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되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격 통제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추세적으로 곡물가격 인상 부분 자체가 반영시켜야 되겠다면 그때 인상이 되거든요. 네. 작년도 상반기부터 곡물가격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옥수수라든가 밀이라든가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 때 가격 원재료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하반기 때 음식료 회사들이 가격을 대체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음식료 회사들이 작년도 4분기라든가 올해 1분기 때 시적 좋아져야 되잖아요. 음식료 회사들 이번 1분기 시적 보게 되면 시적 좋은 회사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올마트라는 회사가 어닝 쇼크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올마트라는 회사가 식료품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50%입니다. 예, 예. 다른 가전이라든가 의류 쪽도 있지만은 이게 올마트가 쇼킹 나온 나이가 거기에요. 예, 그래서 최근에 곡물 가격 상승과 해서 음식료 업종은 요즘은 안 움직이기 전개되지만 최근에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전개됐거든요. 사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가격을 인상을 하기는 하는데 원가가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 만큼 실적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테마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근데 LNG 가격,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유통회사들, 지방의 유통회사들, 뭐 GSE라든가 대성에너지라든가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천연가스가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가격 인상을 하겠지만은 그건 실적으로 마진 자체가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바이오는 네. 일단은 추가 하락은 없습니다. 다 제자리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요. 그리고 예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영업이익이 거의 180억, 200억 났던 회사니까 작년도 168억이네요. 당기순이익 100억짜리 회사니까 올해 뭐 150억 정도 당기순이익 나면 PER 기준에서 10배, 11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근데 주가는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이걸 팔고 나와야 되는데 하락은 걱정 없으나 예한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매수 가격이 5,8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가격 5,800원, 6,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기술적인 반등이다. 왜냐면 최근에 이 가격 좀 돌파를 못 하잖아요. 이제 끝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요새요. 고점 돌파는 도저히 뭐 기대하기 쉽지는 않을 거고, 다른 선도 종목들 같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5,800원 언저리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조금은 아쉽습니다. 시장이 참 얄밉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업은 괜찮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종목은 테마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 테마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더 가져가면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 시도 나왔을 때 매도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크레용용님이 운용형님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 어떤 섹터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하셨는데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도 연료전지. 들어갈까요? 연료전지, 원전도 이쪽에 들어가나요? 신재생에너지 쪽은 안 들어간다고 봐야 이쪽은 되겠죠. 아닌 거고. 일단은 신재생에너지를 한다 하더라면 태양광, 풍력이 줄 거고, 그다음 수소, 그다음에 연료전지, 그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지금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또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이제 테마 종목으로 좀 맞아요. 봤던 거고 또 문재인 네. 정부의 2030 정책에 따라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도까지 30%까지 늘린다든가 맞아요. 그런 정책 때문에 관심 코로나와 가졌는데 함께 조금 부각받았던 정책이었죠. 근데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메탈 안 따라주면 네. 일단은 테마 자체가 이제 실적으로 따라주는 경우도 있고요. 안 따라주면 일단은 제끼거든요. 일단은 태양광 오늘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그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오늘 OCI라든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다 급등했잖아요.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주가가 올라가 급등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다만 이제 내용으로 받으면
태양광 쪽의 발전 설비 설치 용량이 작년도에 이제 협회에서 작년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설치량에 대해서 태양광의 설치량 분석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2021년도, 2020년도겠죠. 네. 2020년도에 비해서 설치량이 24.6% 증가했다. 늘었다. 네. 그러면 그 정도 태양광 설치량이 증가됐으면 관련 우리나라 태양광 설치 기업들 대표적으로 S에너지가 설치 기업이거든요. 예, 옛날 삼성에서 분사된 회사. 그들 회사들, 그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태양광 설치 기업이니까 그들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안 좋죠. 예, S에너지도 적자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1분기 때는 괜찮았어요. 네네. 실적 자체는. 예, 다른 여타 기업들은 신성 ENG라든가 종목들은 시장 안 좋습니다. 예, 안 좋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현대에너지 OCI라든가 하나솔루션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과 우리나라 간의 태양광 협력 강화가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이든 대통령 한국 방한 때도 잠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태양광 부분 자체가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이거든요, 민주당의.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은 아마 투자가 전개될 건데 그러면 미국 쪽에 투자가 전개되면 미국 쪽에 진출해 있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하나솔루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태양광 모듈 상업용과 가정용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이고 OCI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 회사니까 네.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따라주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솔루션하고 OCI는 다르거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게 태양광 기업이지만 설치 기업입니다. 모듈 기업입니다. 모듈 기업은 뭐냐?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낮아야 돼요. 네. OCI와 다르죠. 재료값이, OCI는 폴리실리콘 회사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세면 괜찮은 거고.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강세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OCI는 주가가 갈만해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했기 때문에 OCI는 하나솔루션은 작년도에 태양광 사업 부분에 적자 났습니다.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할 거라는데 네. 작년도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화학분이도 안 좋았고 그랬고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OCI는 최대 일찍 났고. 그다음에 국내 쪽에 이제 앞서 설치 기업도 모듈 기업도 S에너지라든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신성 ENG라든가 종목들은 실적 자체가 안 따라주는 쪽이기 좋으니까. 때문에 그래서 누가 좋아하는 섹터가 뭐냐 네. 물어보시는데 종목으로 좀 보게 되면 저는 가장 괜찮은 회사가 차트에 있는 삼강 에멘트라는 회사입니다. 삼강 에멘티. 회사는 이제 풍력회사죠, 풍력회사. 풍력회사인데, 그래서 부유식 풍력 시장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번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밸류션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은데, 이런 이제 실적으로 따지면 충분히 이 종목은 기술력도 있고 이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쪽에서는 태양광 쪽에서는 OCI를 사야 되는 거고요. 네. OCI가 주가 오늘 떴지만 PR이 4배밖에 안 되거든요. 예. 여전히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31불대가 넘고 최고 수준이거든요. 작년도에 3분기부터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올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상당히 강세입니다. 예상외로. 그렇기 때문에 OCI가 오늘 주가 좀 많이 떴지만은 여전히 주가가 싼 것 같고요. 네. 하나솔루션보다는 하나솔루션 앞서 얘기했다시피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세면 약세니까 오늘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수급도 괜찮거든요. OCI. 주가 많이 떴는데 네. 조정권에서 아마 11만 아마 8천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OCI 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풍력회사 중에서 태양광 설치 기업은 사서는 안 될 것 같고 산다 한다면 풍력회사 중에서 삼광 MNT 그다음에 최근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CS 윈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은 올해 연간 실적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CS 윈드, 삼광 에멘트 풍력 쪽에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 OCI가 제가 보기에는 펀드메탈상으로 사야 되는 주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워낙에 좀 지지난해 기대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혀 실적으로 좀 증명을 해주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이 지금 포인트일 것 같고요. 채팅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이제는 좀 가야지라는 댓글들도 많은데 지금은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섹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일단은 가장 좋아하는 종목으로 이제 그 중에서도 삼강 MNT 정도 꼽아주셨고요. 태양광 좀 체크하시는 분들께서는 OCI의 앞으로의 흐름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장 전략을 들어보면서 오늘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우리가 또 깔끔하게 해야 주말을 또 잘 보낼 수 있거든요. 자, 내일장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앞서 이제 시장의 저 흐름 자체는 지금 앞길은 잘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악재들은 다 반영되는 만큼 반영됐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6월 25일 날인가 3,316포인트 고점 찍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미국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물가가 불가능하니까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던 거고. 네. 그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상, 그다음 3월달에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또 가파르게 금리 인상. 그래도 금리 인상 진행되니까 앞서 이제 경기 침체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다 나왔어요. 나올 만큼. 네. 예. 나올 건 다 나왔다. 악재는 이제. 그러면 이제 향후에 악재는 나왔는데 좀 더 악재 자체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거는 별로 없다는 거죠. 경기 침체 가능성 오늘 40%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기대할 건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런 악재들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가장 큰 자체 중국의 어떤 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그 봉쇄 조치 이 부분도 완화가 되면 허저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쵸, 예. 그쵸. 그다음에 이거 앞서 얘기했다시피 금리가 이제 가파르게 전개될 거란 전망인데 현재 또 경기 수준으로 봐서 인플레이션만 조금 완화된다 한다면 분명히 아마 금리 인상 속도 자체는 떨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악재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점이 왔다. 악재는 반영이 됐고. 그래서 현재는 그렇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뭐 등락 과정이라고 했었는데 2,580과 2,650포인트 사이에 등락 과정이 전개될 건데 다음 주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1동 평균선 지금 2,620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아마 내일부터 22동 평균선 약간 돌아설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확실하게 돌아서거든요. 그러면 20동 돌아서면서 서서히 시장은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빠르게 가지는 않는 거고요. 가장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딱 보면 제가 시장을 예측하기 딱 좋아요. 시장의 방향 오늘 또 보면 아침에 지수가 20포인트 올라갈 때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 3천억 넘게 샀거든요. 외국인 투자가를 무조건 선물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 지금 누적 포지션이 지금 8조 5천억입니다. 8조 5천억 중에서 최소한 2조 원 정도를 매도 포지션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조 원 정도를 하루에 많이 사더라도 1조 원, 1조 2, 3천을 못 사니까 2번 정도 사야 되는데 네. 오늘 또 사는 척 하다가 밀려버렸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을 지금 포지션을 지금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이거든요. 이게 외국인 매도인데 지금 네. 얼마냐면 8조 원입니다. 8조. 8조 원대인데 평균적으로 6조 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매수가 들어오면 아마 이건 매수가 들어오면 결국 선물 고평가가 되니까 금융투자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입되면서 종합주가 지수를 2,650 내지는 80까지 올리거든요. 프로그램 매수에서. 거기까지 낙폭 가되죠. 대응 중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차별화 장사가 좀 되기 않겠다. 그래서 시장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물 매도는 주가가 안 빠진다는 이유 자체가 외국 투자를 선물 더 이상 매도할 수가 없어요. 거의 8조 원, 9조 원 정도. 왜냐하면 9조 원 이상 늘어나기 쉽지 않은 거니까. 네. 이게 이제 하방이 지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매수를 언제 하느냐. 근데 긍정적인 부분 자체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국 투자가도 지금 원달러,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하락세로 전환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60원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한차손에 대한 부담은 없거든요. 부담 없습니다. 오늘 약간 좀 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그래서 가능성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종목 중심의 반등이고요. 아까 2,568까지는. 네. 그다음에 종목 차별화 장세입니다. 관심은 실적주의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이고 실적이 좋은 종목은 제가 IT라든가 철강, 의류, 해운, 상사, 2차전지, 패키지 기판, 의료기 쪽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계속 답보 상태니까 네. 전략 자체도 변동이 없어요. 불량한 자체가. 맞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이제 수남에 전개되는 게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나쁜 거 다 모아놓고 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걸 기대하면서 악재가 좀 호재로 바뀌어가는 타이밍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에 시장이 답답하다 보니까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 꾼들조차도 지치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하는데 지치지 마시고 조금 더 힘내시면서 요 긍정적인 포인트들 또 짚어주신 섹터들 잘 눈여겨보시면 수익의 기회 꼭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또 1시간 이야기 나눠봤고요.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까지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